1944년 6월 6일 새벽 1시 공격 개시 첫날 낙하산 부대가 잉글랜드 남부에서 프랑스로 떠난다. 이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해상 작전의 전위부대였다. 노르망디 해안에서 목숨을 걸게 될 수십만 명의 병사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지만 그들 사령부에서는 최고위급의 싸움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었다. 영국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과 그들이 싸움을 통해서 해방하려는 나라 프랑스의 지도자 샤를 드골 장군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두 사람만의 몫이 아니었다. 이 분노의 삼각관계를 뒤에서 조종하는 제3의 인물이 있었다. 그는 바로 워싱턴에서 모든 걸 조종하고 있던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였다. 이들의 싸움은 D-Day의 주요 전략을 마지막 순간까지 위태롭게 했다. 미국 대통령과 프랑스 장군 간의 오랜 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최근 들어서 새롭게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심지어 영국 수상 처칠조차도 친밀한 동맹인 드골의 개인 전화를 도청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실 싸움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른 건 그로부터 18개월 전 북아프리카의 카사블랑카에서부터였다. 1943년 1월 그곳에서는 라이벌 관계인 두 프랑스 지도자 샤를 드골 장군과 앙리 지로 장군이 루즈벨트의 요구에 따라서 프랑스의 연합을 과시하듯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러나 이들의 악수는 순전히 과시용이었고 둘 사이에 깊은 골은 여전했다. 루즈벨트를 등에 업은 지로는 미국이 부추기는 대로 나치의 꼭두각시 파시스트 정부인 비시 정권에 충성을 바쳤던 북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의 프랑스 지도자들과 동맹을 맺은 바 있다. 반면 드골은 1940년 6월 프랑스 함락 이후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를 표방해 오면서 줄곧 히틀러에 대항해 왔다. 루즈벨트와 처칠은 드골과 지로가 공동으로 프랑스군을 통합시키기를 원했으나 자신만이 진정한 프랑스를 대표한다고 믿었던 드골은 그가 배반자라고 여기던 지로 행정부 하의 전직 비시 정권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길 거부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루즈벨트는 드골을 믿지 못할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으나 카사블랑카에서 루즈벨트와 만난 드골은 자신이 루즈벨트에게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다고 믿고 있었다. 카사블랑카에서의 만남 후 드골은 워싱턴으로 전문을 보냈다. 프랑스를 향한 대통령의 불타는 동정심은 이 프랑스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정치인으로서의 제스처를 취했을 뿐이었다. 당시 관찰력 깊은 13살 소년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 커티스 루즈벨트는 1943년 초 가족과 함께 백악관에 입주한다. 그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 그는 드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 I think I was very much in line with the general American public who looked upon de Gaulle as a heroic figure waving the free French flag, resistance to the Germans, a romantic figure, a valiant figure, a courageous figure. 그러나 가족끼리 모인 백악관 저녁 식탁에서 어린 커티스의 망상은 할아버지에 의해 산산이 깨지고 만다. I was shocked to hear the dinner table conversation. Suddenly I was hearing about a different de Gaulle, a difficult de Gaulle, an impossible de Gaulle, a pretentious de Gaulle, a de Gaulle who didn't know his place, which in those days was a serious condemnation. It was not only the words, it was the expression on his face, the raised eyebrows, the expression of exasperation. You know, who does this man think he is? 그러나 드골에 대한 처칠의 시각은 전혀 달랐다. 두 사람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경탄해 왔으나 비타협적인 드골의 태도 때문에 싸움이 벌어진 적도 꽤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카사블랑카에 가기 전 런던에 있던 드골은 처칠의 초대를 여러 차례 거부함으로써
로즈벨트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그 후 런던에 돌아간 처칠은 드골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최근 이례적으로 공개된 전시 내각 관련 문서를 보면 처칠이 어느 정도까지 드골을 구속하려 했는지 나타나 있다. 1943년 2월 앤서니 이든 외무장관은 처칠에게 드골이 중앙아프리카와 중동에 있는 자유프랑스 영토를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러나 드골이 시야에서 벗어나면 문제만 더 일으킬 게 뻔하다고 생각한 처칠은 자필로 직접 이든에게 지시를 내린다. 그에게 허락을 내릴 수 없음을 누가 봐도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하네.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그를 잡아둬야 할 걸세. 이것은 처칠이 드골을 상대로 강제력을 동원할 용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최초의 문건이다. 그러나 며칠 후 이든에게 보낸 처칠의 메모에는 드골에 대한 영국의 지원이 루즈벨트와 자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자가 제멋대로 날뛰게 내버려 두었다가는 미국이 그것을 비우호적인 행위로 여길 걸세. 어떤 경우에라도 미국과 우리의 관계가 이자를 지원함으로 인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적이기도 하니까. 3월 10일 이들은 처칠의 명령에 따라 드골을 붙잡아두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보고한다. 당시 이든의 비망록엔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국 정보국은 첫째, 모든 항구와 공항에 있는 요원들에게 주의령을 내렸으며, 둘째, 장군의 사저에 있는 전화에 도청 장치를 구축했다. 즉, 영국 정보기관이 드골을 도청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그동안 의심만 있었지 증거로서 입증되지 못했던 문제다. 처칠과 루즈벨트가 드골 몰래 비밀 작전을 수립하는 동안 드골 역시 그의 적국과 동맹국에 관해 엄청난 내용의 독서를 쏟아내고 있었다. 이제 게임은 확실해졌다. 앵글로색슨과의 동맹 가능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우린 다음 전쟁도 예측할 수 있다. 유럽 대 아메리카. 우린 프리츠들과 화해할 것이다. 프리츠란 독일인을 뜻했다. 또한 드골은 전후 프랑스의 미래가 앵글로색슨 계열인 영국과 미국에 있지 않고 러시아에 있다고 보았다. 우린 매우 강한 동맹국이 될 것이다. 이제 나는 러시아로 건너가서 이 문제를 상의하고 싶다. 루즈벨트의 저녁 식사 중 발언, 처칠의 전화 도청, 그리고 드골의 개인적인 적대감이 한데 뒤섞여 연합국의 동맹 관계에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연합군의 전투는 아프리카 국가 중 독일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던 튀니지아에서 나치를 몰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라이벌 관계인 두 프랑스 군대, 지로와 드골의 병사들 역시 연합군과 힘을 합쳐 싸우고 있었다. 4월 말 마침내 연합군은 독일군을 몰아낸다. 한편 일반 프랑스 병사들은 지로의 진영에서 드골 쪽으로 꾸준히 흘러들고 있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드골이란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입지에 크게 자신감을 얻은 드골은 자신이 아직 런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4일 연설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던 전 BC 지도자들과 거래하려 했던 미국의 전략을 간접적이면서도 미묘하게 비난했다. 이 연설을 들은 루즈벨트는 크게 분노했다. 그는 미국이 해방시키려 하는 패배한 나라 사람인 드골의 비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드골이 이기적이라는 그의 시각은 더욱 굳건해졌다. FDR, I think it has to be said, was wrong in his assessment. But he picked up two factors, and you can see why he assessed de Gaulle as a threat. One was the sheer arrogance of this man. And the second was that he insisted that he personified France.
he kept insisting on the recognition that the Free French were the sovereign France. And all of these were things which gave FDR the impression that this is a potential Napoleon. 1943년 5월 20일 지로는 트위니지의 수도 트위니스에서 벌어진 승전 퍼레이드에서 격리를 받는다. 로즈벨트는 지로의 지휘하에 프랑스군이 눈부신 활약을 벌인 덕분이라며 그에게 축전을 보낸다. 반면 드골의 군대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드골은 런던에서 아프리카의 승전을 자축한다. 그러나 지로는 드골의 지원이 점점 증가할수록 두 사람이 권력을 공유해야 함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드골에게 아프리카로 와서 자신과 함께 일하자고 제안한다. At the table sat the British Premier after another of those secret journeys. 바로 그때 처칠은 워싱턴에서 루즈벨트와 함께 2주간 머물고 있었다. Victory planning. Arrived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his... 그는 드골에 관해서 루즈벨트로부터 끊임없는 힐책을 들어야 했다. 결국 더 이상 참지 못하게 된 처칠은 런던에 있는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에게 독촉 전문을 보낸다. 5월 21일 드골과 관련해 현재 이곳에서 조성되고 있는 단호한 상황을 전하고자 하네. 대통령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다네. 비록 대통령의 말투는 우호적이고 반농담조로 던져지지만 그 속에 뼈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드골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 한 진짜 큰 위험이 닥칠 걸세. 그러면서 처칠은 루즈벨트가 드골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겼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내게 드골의 혐의를 입증할 문건을 넘겨주지 않는 날이 하루도 없을 지경이네. 내가 장관에게 보내주고 싶은 문건이 많지만 참고 있네. 이 문건 중 하나는 루즈벨트 자신이 직접 쓴 메모로서 처칠이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건넨 것이었다. 여기에는 드골에 대한 루즈벨트의 분노가 표출돼 있었다. 그의 야비한 태도는 거의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드골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신의 사악한 부관들을 알제로 데려가 그곳에서 선동을 일으킬 게 분명하다. 드골은 정직한 친구일지는 모르나 그에겐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다. 더 나아가 그는 프랑스인들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 점이 의문이다. 처칠은 루즈벨트와 드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오면 그 결과는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말로 전문을 매듭짓는다. 우리가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드골을 제거해야 할 때가 왔는지 내각에 묻고 싶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의 필사적인 노력을 생각해 볼 때 이 회방꾼이 계속 쓸데없는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어. 한편 런던에서는 처칠의 전문을 받고 전율한다. 즉시 소집된 전시 내각은 드골과 결별을 원하는 처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다는 데 합의했다. 이든은 다음과 같이 썼다. 모두들 수상이 없는 자리에서는 매우 용감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든은 처칠이 제시한 드골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답장의 초안을 작성한다. 또한 그는 지로가 드골을 아프리카로 초청했다는 사실도 전한다. 이 소식을 들은 처칠은 한 발 물러서지만 그의 말에는 여전히 가시가 있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불가결한 도움을 받고 있는 마당에 영국의 적과 다름없는 프랑스인 하나 때문에 영미 간의 화합을 깬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이다. 드골을 떼어버리려는 루즈벨트의 소망은 처칠이 아닌 영국 내각에 의해 좌절되고 만다. (1943년 5월 30일) 드골은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도착해서 지로의 환영을 받는다. 루즈벨트와 드골 간의 피치 못할 결투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런 갈등의 근본 원인은 두 사람의 전쟁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다. 루즈벨트는 적을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연합군은 힘을 합쳐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드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의 시각에서 보면은 히틀러에게 결코 항복한 적이 없는 그 자신이 프랑스의 지도자가 됐을 때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드골의 태도는 루즈벨트를 분노하게 한다. At the time, it was clearly plain and visible that de Gaulle was not as single-minded about winning the war as both my grandfather and Churchill were. He wasn't against winning the war, obviously, but he didn't have that single-minded notion. And this was the real rub, as I observed it as a child, just drawing from these conversations, is that de Gaulle always had other objectives. 6월 3일 알제에서의 나흘간에 걸친 팽팽한 협상 끝에 지로와 드골은 자신들을 공동의장으로 하고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해방을 위한 프랑스 위원회를 만드는 데 합의한다. 드골은 이 위원회가 장차 프랑스의 임시정부로 발전하고 자신이 임시정부의 유일한 지도자가 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놀랍게도 처칠은 워싱턴에서 알제로 곧장 날아온다. 훗날 드골은 처칠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충격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둬야 하지 않겠소. 가령 당신이 지로를 한 입에 삼켜버린다든가 하는 것 말이오. 처음 나흘간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알제 주재 영국 공사 헤럴드 맥밀런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6월 7일 드골이 비록 골치 아프긴 해도 프랑스인 중 가장 똑똑한 인물이란 사실을 미국인들도 깨닫고 있는 듯하다. 적어도 그는 현실적이며 매우 현대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다음날 위기가 닥친다. 지로와 드골 간의 권력투쟁이 재발한 것이다. 막다른 곳에 이른 드골은 프랑스 위원회에서 사임한다. 루즈벨트는 이 소식을 듣고 반색한다. 그는 아프리카 최고 사령관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보낸 전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일의 순리로 볼 때 이번 드골 사건은 언제고 일어날 일이어서 앞으로 한 달 후 더 복잡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사임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소. 그러나 루즈벨트의 만족은 오래가지 않았다. 6월 14일 한 번 허세를 부려본 드골이 다시 프랑스 위원회에 복귀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영국은 모르는 사이 위원회 구성원의 수가 7에서 14수로 늘어나 있었다. 알제에 있는 프랑스인이라면 누구든지 지로와 드골의 공동 리더십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Le comité national était formé d'hommes qui avaient été cooptés, désignés les uns par De Gaulle, les autres par Giraud. Ce qui est très frappant, c'est que ceux qui avaient été désignés par Giraud se sont tout de suite rangés du côté de De Gaulle, parce qu'ils ont vu qu'entre les deux hommes, il n'y avait vraiment pas le choix, que l'un avait une envergure beaucoup plus grande que l'autre. 그러나 루즈벨트는 계속 드골을 견제하기로 마음먹는다. 6월 16일 그는 프랑스 위원회가 확대됐다는 소식을 접한다. 알제에 파견된 특사 로버트 머피로부터 새로 임명된 위원들이 결국 드골에게 패권을 쥐어줄 것이라는 보고를 받은 루즈벨트는 마침내 폭발한다. 6월 17일 루즈벨트는 드골의 운명을 막아버리길 희망하며 처칠에게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낸다. 6월 17일 나는 드골에게 두 손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며칠간 프랑스 위원회가 획책한 비밀 음모를 보면 우리가 드골과 손잡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이 평화시라면 별다른 차이가 없겠지만 드골은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전쟁 수행 노력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영국과 미국 둘 다 좋아하지 않으며 기회만 있으면 우리 모두를 배반할 것이라는 수상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한 그와 결별할 때가 왔다는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현 상황은 참을 수 없으며 우리는 믿을 수 없고 비협조적이며 영미 양국 정부에 불충했던 드골과 작별해야만 합니다. 루즈벨트가 드골과 결별하기 위해서는 처칠과 영국 내각의 지지가 필요했다. 그러나 영국 외무장관 앤서니 이든은 루즈벨트가 분별력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윈스턴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루즈벨트가 드골과 관련해 보낸 장문의 전문을 읽어줬다. 그 내용이 내겐 매우 신경질적으로 들렸고 윈스턴도 그걸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루즈벨트는 고집스레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으며 그에겐 마치 스탈린그라드에서 히틀러가 보여준 완고함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제 처칠은 얽히고 설킨 이 삼각관계에서 가장 큰 위기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 그는 드골을 혐오하게 됐을지는 몰라도 지로와 손잡은 드골을 본 후 더 이상 그와 결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게다가 영국 내각이 드골과의 결별을 지지할 리 만무했다. 루즈벨트는 기존의 프랑스 위원회를 해산하고 자신과 처칠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자 제안했다. 처칠은 마지못해서 루즈벨트의 제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한다. 1943년 6월 18일 영국 수상의 대통령께 저는 현 시점에서 프랑스 위원회를 해산시키거나 모임을 금지시키는 데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에 차지하는 루즈벨트는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한다. 그는 드골이 서부 아프리카 다카르의 비시 총독 비에르 부아종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40년 9월 드골과 영국군이 다카르에서 연합으로 일으킨 쿠데타를 막아낸 인물이 바로 부아종이었다. 그것은 드골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좌절이었다. 이제 부아종은 연합국 편에 서 있었고 루즈벨트는 드골과 프랑스 위원회가 그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명령한다. 드골은 이를 거부하면서 만일 부아종이 총독 자리에 남는다면 자신이 영구히 사임하겠다고 잘라 말한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한 루즈벨트는 아이젠하워에게 전문을 보냈다. 6월 18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하종을 절대로 다카르에서 해임시켜선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두겠네. 그러나 아이젠하워에게 있어 부하종과 관련된 정치적 논쟁은 바로 눈앞에 닥친 중대사인 연합군의 다음 작전에 집중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것은 바로 허스키 작전으로 명명된 시칠리아 섬 공격이었다. 그는 워싱턴에 있는 자신의 상관 조지 마셜 장군에게 전문을 보낸다. 부하종과 관련된 논쟁이 필요 이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허스키 작전이 개시된 지 일주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현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는 행동은 피하도록 장군께서 대통령께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에게 부하종은 드골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였다. 그는 아이젠하워에게보다 강력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다. 부하종을 유지시키는 것은 민간 행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상당한 군사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네. 나는 귀관이 지휘를 맡은 지역에서 반드시 미국 정부의 목표를 성취할 것으로 예상하네. 루즈벨트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던 아이젠하워는 명령대로 따르겠다고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냈다. 그날 저녁 헤럴드 맥밀란은 처칠에게 최고 기밀 반드시 수상께만 전달할 것 이렇게 적힌 이례적인 전문 하나를 보낸다. 그 내용은 아이젠하워와 그의 참모인 웰터 베델 스미스 장군이 루즈벨트에게 항명할 분위기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반드시 기밀로 지켜주셔야 할 비밀 정보입니다. 아이젠하워와 베델 스미스 장군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명령에 점점 더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장군들에게 심각한 불리에게 돌아갈 것이며 이것은 신뢰하는 친구인 저에게만 알려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베델 스미스 장군은 대통령께서 실제적으로 정치적 위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장군들의 생각을 수상께 알리면 좋겠다고 넌지시 암시해 왔습니다. 처칠은 맥밀란의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미국 사령관들의 반역적인 사고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아이젠하워와 베델 스미스 장군이 그들의 최고 사령관인 대통령과의 견해 차이를 귀관에게 알렸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하겠네. 나는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절대 허락지 않을 걸세. 부하종이 면직되면은 드골 바로서는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며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실망이 될 걸세.
그런데 다음 날 뜻밖에도 부하종 문제는 스스로 종결된다. 다카르에서 부하종에 반대하는 대중 시위가 벌어지자 그가 총독직을 사임한 것이다. 비록 미국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자이긴 했으나 그조차도 평범한 프랑스인들의 의지를 꺾진 못했던 것이다. 드골을 제거하려던 루즈벨트의 모든 책략이 실패로 돌아갔고 그는 좌절했다. (1943년) 늦여름과 가을 동안 프랑스의 모든 전투력이 레지스탕스이건 프랑스 제국편이건 간에 드골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명했다. 9월이 되자 지로는 프랑스 위원회 공동위원장직에서 사임하지만 최고사령관직은 계속 맡는다. 드골은 마침내 단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이룬 것이다. 한편 서부 유럽의 전쟁은 이태리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었다. 영미연합군은 독일군의 격렬한 저항을 맞아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드골 지휘하의 프랑스군은 연합군의 전투에서 용감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을 도맡았다. 현장의 미국 지휘관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젠하워는 드골이 최고의 프랑스 지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Quand Eisenhower a quitté Alger pour aller à Londres, il a eu une entrevue très très chaleureuse avec le général de Gaulle et il lui a dit « J'avais été prévenu contre vous, je suis heureux de vous dire que je m'étais trompé, que j'ai la plus grande estime pour vous. » Et de Gaulle lui a répondu en anglais, ce qui ne faisait pas absolument « You are a man ». 그러나 루즈벨트는 여전히 드골을 프랑스 지도자로 인정해줄 마음이 없었다. 드골은 전후 프랑스인들에게 자유선거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연합군에 의해 프랑스 지도자로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고 루즈벨트는 그가 도덕적 십자군을 자청했다고 주장했다. He had nothing to gain politically from holding out strongly for the French nation choosing its leaders after the war. There was no constituency for this. He wasn't going to win or lose votes in the United States by taking this. This was a totally idealistic position, and he saw de Gaulle as perhaps possibly, maybe even likely, impediment to the French people after the war deciding their own future politically. 그러나 드골에 대한 루즈벨트의 적대감에는 단순한 정치적 이유 이상의 것이 있어 보였다. 이 사건을 지켜본 워싱턴 주재 영국 대사 핼리팩스 경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루즈벨트의 태도가 순전히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는 루즈벨트의 판단력이 개인적 감정에 지나치게 좌우되는 것에 실망했다고 훗날 회고했다. 또한 루즈벨트가 오랜 친구인 마가렛 서클리와 나눈 대화에서도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제 루즈벨트의 적 명단엔 앤서니 이든도 올라 있었다. 그가 드골의 가장 든든한 방어자라는 게 그 이유였다. 1944년 봄이 되자 연합군은 도보 해협을 건너 프랑스를 침공하는 데 눈을 돌린다. 영미연합군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총사령관 아이젠하워의 지휘하에 영국 남부에 집결한다. 그런데 드골에 대한 루즈벨트의 태도는 아이젠하워에게 큰 골칫거리를 안겨준다. 미래의 프랑스 정부에 관해 드골과 어떤 정치적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고 루즈벨트가 계속 주장한 것이었다. 그러나 드골과 프랑스 위원회는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를 조종하고 있었다. 이러한 레지스탕스의 도움 없이 상륙작전 후 프랑스에서 질서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었다. 아이젠하워는 이렇게 썼다. 프랑스를 상대함에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각가지의 제한은 점점 더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처칠은 프랑스 침공이 개시되기 전까지 드골이 영국에 와 있도록 그를 초청한다.
5월 27일 작전 개시 불과 이틀 전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한다. 영국 수상의 미국 대통령께 1급 기밀. 이곳의 여론은 연합군이 프랑스를 해방시킬 때 프랑스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강하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를 따돌린다면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미국인들이 드골과 정치적 문제를 논의한다는 걸 용납할 수 없었다. 나는 내 시각에서 이 드골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싶습니다. 나는 드골과의 회담에 나를 대신할 그 누구도 파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루즈벨트의 강경 노선은 D-Day 바로 전날 분출될 극적인 사건의 씨를 뿌린 꼴이 됐다. 사건의 제1막은 아이젠하워 장군의 본부 근처인 영국 남부 해안의 포스머스 기차역으로 급파된 특별열차 안에서 일어났다. 이 기차에는 D-Day까지의 전초전에 처칠의 지휘센터로 쓰이기 위한 것이었다.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전문을 보냈다. 나는 내 기차에 있는 아익스 본부에 있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큰 염려는 날씨입니다. 이곳에는 수천 대의 전함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6월 4일 드골은 영국에 착륙한다. 처칠은 자신의 기차에서 오찬을 함께하도록 드골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처칠은 드골을 따뜻하게 환대했다. 그러나 온 프랑스의 무게를 두 어깨에 짊어진 드골은 경직돼 있었다. 하지만 오찬이 무르익으면서 분위기는 부드러워진다. 오찬 후 처칠은 화제를 프랑스 통치 문제로 돌렸다. 뭔가 함정이 있다고 직감한 드골은 루즈벨트의 태도 때문에 정치 문제를 논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처칠은 드골이 워싱턴으로 가서 루즈벨트의 마음을 돌려볼 것을 촉구한다. 루즈벨트에게 가서 애원해야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난 드골은 이렇게 말한다. 어째서 프랑스에 관한 내 권한을 루즈벨트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이나 영국에 허락받아야 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차 영국과 드골의 관계에 오래도록 영향을 끼칠 중대한 말이 오갔다. 훗날 드골은 처칠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한다. 우리가 유럽과 대양을 놓고 선택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늘 대양을 선택할 것이요. 마찬가지로 당신과 루즈벨트를 놓고 선택할 일이 있으면 난 루즈벨트를 선택할 것이오. 드골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은 미국과 프랑스 사이에 불화가 있을 때 영국이 미국 편을 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드골은 처칠의 말을 결코 잊지 못했다. 훗날 그는 두고두고 그의 말을 반복한다. 희망적으로 시작된 오차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실망한 처칠은 잔을 들어 건배를 청한다. 결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드골을 위해 드골은 답한다. 영국을 위해, 승리를 위해, 유럽을 위해. 이윽고 처칠은 드골을 데리고 아이젠하워를 만나러 간다. 본래 아이젠하워와 드골은 상륙작전 개시일에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연이은 방송을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의 연설문을 본 드골은 어이가 없었다. 거긴 자신이나 프랑스 위원회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프랑스 국민들에게 미국의 명령에 따르라는 간단한 지시만 있었을 뿐이다. 아이젠하워는 이 연설문이 초고에 불과하며 고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다음 날인 6월 5일 드골은 아이젠하워의 방송 연설문을 수정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는다. 드골은 방송을 하긴 하겠지만 아이젠하워에 바로 이어서 하진 않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했다간 아이젠하워의 말을 눈감아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녁 6시 30분 영국 내각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드골이 방송 자체를 거부하는 걸로 오해하고 있었다. 외무차관 알렉산더 캐도건은 당시 처칠이 매우 감정적인 상태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6시 30분 내각 모임. 우리는 늘 그렇듯이 드골을 헐뜯는 수상의 열변을 들어야 했다. 루즈벨트와 수상,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드골까지도 마치 사춘기에 접어든 소년들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럴 땐 어쩔 도리가 없다. 내각이 모임을 갖는 동안 날벼락이 떨어졌다. 본래 이 공격 작전에는 200명의 프랑스 연락 장교들을 동반해 프랑스인들과 영미 연합군을 잇는 역할을 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제 드골은 루즈벨트가 프랑스 측에 어떤 정치적 동의도 해주지 않았으므로 연락 장교들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영국 내각은 크게 당황했다. 이로써 모든 계획은 망쳐졌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쪽에 발을 들여놓고 그럴 때 드골이 나타나 더 잘못된 쪽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었고 공격 함대가 출발하기로 된 바로 그날 밤 일대 위기가 닥친다. 밤 10시 30분 런던에 파견된 드골의 특사 피에르 비에노가 외무부에 도착한다. 그동안 그토록 드골을 두둔해오던 이든 장관은 대사에게 이런 시기에 드골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비에노는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는다. 즉 드골은 방송할 용의가 있으나 그가 원하는 내용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Signal for the takeoff comes at 23:35 hours. 자정이 되자 비에노는 드골이 묵고 있던 코너트 호텔로 되돌아간다. 드골은 대단히 분노해 있었고 처칠을 깡패라고 불렀다. 그는 비에노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들은 날 잡으려 하지만 아무도 날 잡지 못할 것이다. 난 저들에게 연설 여부를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는 오로지 내 일일 뿐 저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 새벽 1시 D-Day가 밝아오면서 최초의 낙하산 부대원들이 프랑스에 착륙한다. 외무부로 돌아간 비에노는 이든 장관이 처칠을 만나러 갔다는 말을 듣는다. 다우닝가 10번지로 건너간 비에노는 침대에 누워있는 처칠과 그 옆에 서 있는 이든을 발견했다. 과음을 한 듯한 처칠은 드골이 전쟁에서 배신했다며 비난했다. 처칠은 되풀이해서 이렇게 말했다. 드골은 프랑스를 위해서 죽어갈 영국과 미국 청년들의 엄청난 희생을 알지 못한다. 그에겐 피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 드골은 두 나라 사이에 골칫거리만 되어왔다. 그는 마치 무대에 선 발레리나처럼 자신의 야망에 이성을 잃고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미래만 염두에 두고 있다. 새벽 3시에 비에노가 수상 관절을 떠나자 처칠은 즉시 개인 비서에게 지시를 내린다. 필요하다면 드골을 사슬에 묶어서라도 비행기에 태워 알제로 보내야만 한다. 다시는 그가 프랑스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D-Day의 날이 밝았다. 그리고 드골이 영국에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 It has just been announced that General de Gaulle has arrived in England. He will broadcast a message to the people of France later in the day. 그러나 드골의 방송을 둘러싼 의문은 여전히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외무부는 사전 심의 없이 그대로 방송하게 두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 La bataille suprême est engagée. 드골은 영국에 대해 장엄하고도 감동적인 연설을 한다.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C'est la bataille de France et c'est la bataille de la France. 그 연설을 들은 처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참모 이즈메이 장군이 담담히 서 있는 것을 본 처칠은 이렇게 말한다. 이런 비계덩어리 같으니 장군은 감정도 없는가? D-Day 오후 늦게 드골은 연락 장교들에 대한 금지령을 해제하도록 권유받고 루즈벨트로부터 회유적인 메시지도 도착한다. 그는 앞으로 몇 주 안에 워싱턴에서 드골을 만나면 기쁘겠다는 말도 덧붙인다. 처칠은 루즈벨트에게 전문을 보낸다. 카카와 그가 만나지 않는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혼자 기쁨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6월 12일 처칠은 노르망디를 처음으로 방문한다. 그는 여전히 드골에게 화가 난 상태였고 이든 장관이 한참을 설득한 후에야 드골을 알제행 비행기에 태우라는 명령을 철수한다.
그리고 내각으로부터 더 많은 압력을 받은 후에야 처칠은 마침내 드골이 고향을 방문하도록 허락한다. 6월 14일 드골은 자유 프랑스 전함 라 콤파탕트호를 타고 프랑스를 향해 출항한다. 그가 해방된 도시 바이유에 도착하자 마침내 심판의 순간이 다가왔다. 그러나 드골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현지인들은 그를 지도자로 환호하여 맞았던 것이다. 연합국 측 정보원들은 드골의 이름이 모든 프랑스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다고 런던과 워싱턴에 보고했다. 루즈벨트와 미국인들을 간단히 무시해버린 드골은 자신의 참모 중 하나를 노르망디 해방구역의 행정 책임자로 임명한다. 드골은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린 동맹국에 뭔가 성취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네. 이제 우리의 행정 체제도 제자리를 잡았으니 저들은 할 말이 없을 걸세. 어찌 보면 드골은 옳았다. 누가 뭐래도 그가 승리한 것이다. The notion of any occupation is that the troops move in a military government. De Gaulle wouldn't have it. He set up his own zones. He set up his own appointees. De Gaulle just finessed Churchill and FDR. At Washington's National Airport, a giant army transport plane comes in from Algiers, bearing a famous visitor on his first American trip. Arriving for conferences of extreme importance with President Roosevelt is Charles de Gaulle, leader of the fighting French. 3주 뒤인 7월 6일 드골은 마침내 미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다. A 17-gun salute is given for the distinguished visitor, who is welcomed with high military honors. 여전히 드골을 공식적인 프랑스 지도자로 인정하길 거부하던 루즈벨트는 국가 원수에 상응하는 21발의 예포 대신 육군 준장에 대한 예를 갖출 때 사용하는 17발의 예포를 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를 맞이하는 축하 행사나 이것을 앞다퉈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등으로 보아 일개 국가 군주를 맞이하는 듯이 보였다. General de Gaulle leaves for the White House and a meeting with President Roosevelt, which is greatly to increas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America and the new France. His daughter Anne Bottager and Secretary of State Cordell Hull. FDR, being the politician, simply saw the reality he had to face, so he did a complete flip-flop, rolled out the red carpet. Couldn't have been nicer. And there's a lovely picture of my mother standing behind FDR, receiving de Gaulle and all their smiles and charm. 이어서 드골은 뉴욕으로 날아가 영웅 대접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골과 루즈벨트는 더없이 절친한 친구 사이로 보였다. I'm glad to be on American soil and again to have met President Roosevelt. We have talked and I found thus we hav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grave problems facing us. 루즈벨트는 처칠에게 사전 통고 없이 드골의 위원회가 곧 프랑스 임시정부임을 대외적으로 인정했다. 드골을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완전히 인정하는 데는 못 미쳤으나 루즈벨트는 드골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용한 것이다. 연합군의 프랑스 해방에 뒤이은 드골의 약진은 아무도 멈출 수가 없었다. 샤르트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드골을 환영 나와 프랑스 국가 마르세유즈를 합창했다. 미불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한 다음 날인 8월 25일 드골은 마침내 조국의 수도에 입성한다. 그리고 1944년 10월 말 드디어 처칠과 루즈벨트는 프랑스 위원회를 프랑스 임시정부로 드골을 그 수반으로 정식 인정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드골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프랑스 정부가 마침내 제 이름을 되찾아 만족스럽다고 답할 뿐이었다. You have to give de Gaulle credit. He insinuated himself into the situation starting from nowhere, and he succeeded. He made himself a position of power, and he started from zero practically. So you have to admire the man, and finally FDR recognized it. 1945년 4월 12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했다. From his beloved second home at Warm Springs, Georgia, the body of Franklin Delano Roosevelt moves on the first stages of its journey to his final resting place. Scores of sufferers. 드골은 루즈벨트가 좀 더 살았더라면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한다. 그는 국가 수반으로서 내가 해야만 했던 행동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고인에게 애도와 경의를 표한 것은 충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그러나 루즈벨트가 더 살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조롱과 경매를 번갈아 보냈던 인물 드골에 대해서 같은 충심을 나타냈을지는 의문이다. 한편 처칠과 드골의 관계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격변을 거듭했다. 하지만 평화가 찾아오자 드골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는 신프랑스 의회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지만 정치적 논쟁에 신물을 내고 1946년 사임한다. In Algeria, crowds elevating the cross of Lorraine, General de Gaulle's symbol of wartime free France, continue to gather daily outside Government House. 그로부터 12년 뒤 프랑스가 위기에 빠지자 드골은 다시 권좌에 오른다. 그는 11년간 집권하면서 유럽 공동시장에 진출하려는 영국의 초기 시도를 견지하고 기회만 있으면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처칠에게는 시간이 약이었다. 전쟁 후 드골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 중 하나는 전쟁 동안 자신의 적이자 동지였던 처칠에게 경의를 표한 것이다. 고부정한 늙은이를 지키는 수호신처럼 드골은 처칠에게 자유의 십자가 훈장을 수여한다. 처칠과 드골 두 거인의 크나큰 열정은 전쟁 동안 둘의 관계를 거의 파국으로 몰고 갈 뻔했으나 이제 이렇게 화해하고 있었다.